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1차 세계대전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들을 통해 서부전선과 동부전선에서의 여러 전투들, 그리고 바로 직전 영상에서는 독일 식민지에서의 전투, 그리고 일본과 오스만의 참전을 다루며 전장의 범위를 넓혀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시 서부전선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서부전선은 1차 대전의 상징과도 같은 전장입니다. 그 이유는 저번 참호전 영상에서도 다루었듯이 서부전선이야말로 1차 대전의 참혹함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럽의 젊은이들은 길고 긴 참호 안에 갇혀버렸고 단 몇백 미터를 빼앗기 위해 수백, 수천 명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소모전의 끝을 달린 전투, 프랑스 북동부에서 벌어진 베르댕 전투를 알아볼 예정입니다. 어마어마한 포격전과 소모전으로 인해 병사들에게 공포의 새로운 차원을 부여한 장소,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을 것이다 라고 표현될 만큼 인류 역사 전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참혹했던 그 장소, 1916년에 베르댕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댕이라는 곳은 프랑스 북동부 메즈 강가에 위치한 도시로 파리에서 동쪽으로 240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로렌 지역의 중요한 방어 요충지로 오래전부터 프랑스의 국경 요새 도시로서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요새의 방어시설은 계속해서 발전해갔습니다. 특히 프로이센 프랑스 전쟁 이후 독일의 알자스 로렌을 빼앗긴 프랑스는 국경을 방어하기 위해 두오몽 요새, 보우 요새 등을 중심으로 한 대대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두오몽 요새는 베르댕 방어망 중 가장 큰 요새로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와 견고한 지하 갱도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내부에는 병영과 탄약고를 두고 장기 방어가 가능하도록 했죠. 보우 요새는 두오몽 요새 남쪽에 위치해 독일군의 전진을 저지하고 측면을 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이 외에도 수빌 요새, 티아몽 요새 등 다양한 요새로 구성된 다층 방어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 1차 대전 초기까지 베르댕의 일부 요새들은 방치되어 있었고 대포들을 떼어내 가장 급한 전선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또한 수비대의 규모는 점점 줄어들어 1916년 2월 겨우 3개 사단만 남아있었고 알제리에서 건너온 1개 사단이 예비 부대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베르댕은 점점 조용한 장소로 변해갔죠. 그리고 곧 이곳 베르댕은 1차 대전에서 가장 참혹한 장소로 변하게 됩니다. 독일의 팔케나인가 총참모부가 베르댕을 목표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죠. 전쟁이 시작된 지 햇수로 3년째인 1916년의 전황을 살펴보면 독일은 동부 전선에서 러시아를 폴란드 바깥으로 밀어내는 데 성공했으나 서부 전선에서의 교착 상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팔케나인이 전쟁을 치르며 깨달은 점은 공격을 통해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1914년 마른 전투 이후 서부 전선은 북해에서 스위스 국경까지 이르는 참호선이 그려졌습니다. 그리고 공격 측이 상대 전선을 붕괴시키기 위해 아무리 많은 병력을 쏟아부어도 방어 측의 기관총 세례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간신히 상대편의 참호를 점령했다고 해도 그 뒤로는 또 다른 참호들이 이어졌죠. 즉 참호전은 고작 몇 킬로미터를 전진하기 위해 너무나도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전투였으며 수비 측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독일 총참모부가 생각한 작전은 베르댕을 순식간에 점령해 요새화한다. 그러면 프랑스가 베르댕을 탈환하기 위해 수많은 병력을 쏟아부으며 공격해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밀고 들어오는 프랑스군을 절멸해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설사 프랑스가 베르댕으로 공격해 들어오지 않고 다른 지역으로 공세를 가하더라도 그곳에서 프랑스의 병력을 섬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베르댕을 찌름으로써 프랑스의 발작 버튼을 누르고 프랑스군으로 하여금 병력을 쏟아붓도록 유도해 최대한 많은 적군을 소모시키겠다는 것이 이 작전의 핵심이었죠. 독일이 작전 장소로 베르댕을 선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프랑스가 베르댕을 방치한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될 수 있었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베르댕이 가진 상징성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르댕은 프랑스의 전통적인 요새였습니다. 베르댕은 보불 전쟁에서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저항했던 장소, 즉 프랑스인의 저항 정신이 깃든 곳이었죠. 그리고 영토를 상실한 이후 베르댕은 동부 최전선의 요새로서 다시는 독일에게 당하지 않겠다는 각오가 투영된 곳이었고 프랑스인의 인내, 용기, 희망 등 각종 의미 부여가 가능했던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이 걸린 지역이었습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는 이토록 중요한 지역에 프랑스의 방어 태세까지 느슨해져 있으니 도저히 건드리지 않을 수 없던 지역이었습니다. 프랑스군이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 틀림없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1916년 초 독일군은 베르댕을 목표로 한 작전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드러난 목표 장소는 베르댕이었지만 이 작전의 핵심 목표는 상대 병사를 가장 많이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베르댕에서의 작전은 독일의 비렐름 황태자가 이끄는 5군 10개 사단이 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베르댕을 점령하기 위해 선택한 비장의 카드는 대포였습니다. 독일군은 542문의 중포를 포함한 1200문의 대포를 동원했죠. 크루프사의 초대형 420mm 곡사포 빅베르타, 스코다 305mm 곡사포를 포함해 다양한 포들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약 10개월간의 전투기간 사용한 포탄의 수는 무려 2500만 발이었고 탄약을 수송하기 위한 열차 수는 1300편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독일군은 압도적인 포격을 통해 전장을 지배하고 프랑스군의 심리를 완전히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2월 21일 독일군의 포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작된 독일군의 포격은 무려 9시간 동안 지속되었고 부아데 코르라는 지역 한 군데에만 8만 발의 포탄이 쏟아졌습니다. 프랑스군의 참호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통신선마저 끊겨버렸죠. 메즈강 동쪽 숲은 거대한 도살장으로 변했고 주변에는 찢긴 군복 조각들과 인간의 조각난 신체가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프랑스 병사들은 미친 듯이 쏟아지는 포격에 셀쇼크를 일으키며 정신적으로 파괴되기 시작했죠. 그렇게 강력한 포격에 이어 보병의 돌격이 이어졌고 프랑스 방어군은 화력과 병력에 압도되어 후방으로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2월 25일 소수의 프랑스군이 방어하고 있던 두오목 요새가 함락되었습니다. 베르댕에 도착한 프랑스 중원군은 두오목 요새 함락 소식에 공황 상태에 빠졌고 그렇게 베르댕은 몰락 직전에 있는 것처럼 보였죠. 5군 사령관 비렐름 황태자는 이 틈을 활용해 베르댕 시가지로 돌파하자고 제안했지만 팔케나이는 여전히 프랑스를 끌어들여 소모시키는 전략을 고수하며 예비대를 지원하지 않고 속도를 조절했습니다. 한편 프랑스 총참모장 조프리는 공황 상태에 빠진 베르댕을 방어할 새로운 2군 사령관으로 필리프 페탱을 지명했습니다. 베르댕에 도착한 페탱은 두 가지를 정비했습니다. 먼저 최대한 많은 대포를 보충해 방어태세를 제대로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급로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베르댕으로 향하는 보급로는 단 하나의 도로밖에 없었습니다. 페탱은 그곳을 프랑스군의 생명줄이라 생각했고 하루 2000톤에 달하는 보급품을 신속하게 수송하기 위해 도로 보수에만 한 개의 향토사단 전체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가용 가능한 트럭을 모두 끌어모아 병력과 물자를 수송했죠. 1916년 2월 마지막 일주일 동안 하루 12,000대의 트럭이 운행되었고 14초마다 트럭 한 대가 통과했으며 물자 25,000톤, 병력은 19만 명이 베르댕으로 보충되었습니다. 그렇게 길이 80km의 좁은 도로를 통해 전쟁사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규모의 수송이 이루어졌고 이는 프랑스군이 다시 살아나는 데 밑바탕이 되었습니다. 훗날 그 도로는 성스러운 길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한편 독일군은 두오목 요새 점령 후 웨즈강 서쪽의 모르옴을 향한 공격을 개시했습니다. 이제 전선은 웨즈강 양쪽에서 공격과 방어가 반복되는 혈투의 장이 되어가고 있었죠. 특히 서쪽의 304고지를 둘러싼 전투는 양측의 공방이 반복되며 수많은 희생자를 발생시켰고 전선은 또다시 교착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의 보호 요새 방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폐허가 된 보호 마을은 3월 중에만 13번이나 주인이 바뀌었고 병력은 계속해서 소모되어 갔습니다. 이 시점부터 베르댕 전투는 서로 죽고 죽이기를 반복하는 완전한 소모전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투 3개월이 채 되지 않아 양측 사상자는 20만 명을 넘어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 시기 조프리는 페탱을 승진시키며 2군 사령관의 자리에 로베르 니베를 앉혔습니다. 페탱은 방어를 우선시하며 병사 손실을 최소화하는 지휘관이었고 장기 저항에 기반한 소극적인 전략에 답답함을 느낀 프랑스 지휘부와 정치권의 압박에 따른 인사였죠. 독일군은 6월 초 보호 요새를 목표로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독일군 정예부대가 포격 직후 보호 요새를 급습했고 요새 입구를 돌파해 내부로 진입했습니다. 그렇게 좁은 요새 내부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요새 안은 순식간에 시체 썩는 냄새와 탄약 연기로 뒤덮였죠. 프랑스군 수비대는 보급이 차단된 상태로 버티고 있었고 특히 식수 보급이 차단되어 병사들은 시멘트 벽에 맺힌 이슬을 핥고 소변까지 마시며 생존해야 했습니다. 독일군 입장에서도 프랑스군의 격렬한 저항에 단 몇 미터 진입하는데도 며칠이 소요될 정도로 끔찍한 전투를 펼쳤죠. 그렇게 6월 7일 결국 보호 요새가 함락되었습니다. 또한 독일군은 수빌 요새를 향해서도 공격을 전개했습니다. 수빌 요새를 점령한다면 베르댕 시가지가 포병 사정권에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6월 22일 독일군은 수빌 요새와 그 주변을 향해 2차 이프르 전투에서 살포했던 염소가스에서 업그레이드된 새로운 가스 포스겐을 퍼부으며 공격에 나섰습니다. 수천 발의 가스탄과 고폭탄이 수빌 일대에 쏟아졌고 폭격과 가스로 인해 프랑스 포병과 통신망은 순식간에 마비되었습니다. 당시 묘사에 따르면 처음에는 폭발 소리 없는 폭탄들이 떨어졌고 이어서 시큼하고 곰팡이 섞인 악취 그리고 숨을 쉴 수 없는 고통이 밀려왔다. 어떤 병사는 방독면을 썼는데도 질식해 쓰러졌고 말과 병사들이 미친 듯이 날뛰었다 라고 되어 있을 만큼 끔찍한 무기였습니다.
독일군은 베르댕에서 가스 공격뿐 아니라 역사상 최초로 화염 방사기를 사용한 공격을 전개하기도 했습니다. 야간 또는 안개 낀 오전 시간에 화염 방사 돌격대가 상대의 벙커나 참호 안에 화염 방사기를 뿌려댔습니다. 이처럼 당시 베르댕은 인류애라고는 눈을 씻고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장소였습니다. 프랑스군도 수빌 요새를 잃지 않기 위해 결사항전을 벌였습니다. 이곳이 넘어가면 베르댕 전체가 넘어가는 상황이었죠. 특히 페탱이 설계한 순환 방어 체계인 물레방아 시스템, 4단급 병력 로테이션 시스템을 통해 지속적인 전투력을 유지했습니다. 프랑스 육군 70% 이상이 베르댕을 거쳐갔다는 얘기가 있을 만큼 프랑스 국민 전체가 베르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일부 독일 돌격 분대가 수빌 요새까지 도달해 돔 위에 깃발을 흔드는 데는 성공했으나 끝내 요새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고 결국 독일은 베르댕 시가지를 코앞에 두고 진격을 멈췄습니다. 비렐름 황태자는 이번에야말로 베르댕을 점령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라고 판단해 예비대 투입을 요청했지만 팔케나이는 또다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독일군이 진격을 멈출 수밖에 없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가 다시 공세를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팔케나이는 베르댕에서 세계 사단을 차출해 동부전선으로 급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당시 독일군 입장에서도 베르댕에 예비대를 투입할 여유가 부족했습니다. 그렇게 독일은 베르댕 시가지를 눈앞에 두고 또다시 양면 전선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에 노출되었고 그 사이 프랑스는 4개 예비사단을 보충하며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페탱에 이어 2군 사령관을 맡은 리벨은 공격 중심의 전투 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철저한 사전 포격, 적 참호 붕괴, 보병 진격이라는 공식을 지키며 상대 전선을 화끈하게 밀어버리는 공격성을 가진 지휘관이었죠. 그러나 리벨은 병력 소모에 둔감한 지휘관이었습니다. 성공만 할 수 있다면 그 과정에서 희생되는 병력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어쨌든 결과적으로 베르댕에서 리벨의 공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0월에 들어서 프랑스군의 총 공세가 이어졌는데 10월 24일 두오몽 요새를 탈환했으며 11월 2일에는 보 요새까지 탈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5일에는 더 큰 규모의 공세를 전개해 베르댕에서 빼앗긴 땅 대부분을 되찾았죠. 그렇게 리벨은 두오몽의 해방자, 베르댕의 구세주라는 별칭이 붙으며 영웅이 되었고 정치권, 군 수뇌부는 리벨의 능력과 결단력을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리벨의 영광은 결코 오래가지 않았죠. 그렇게 1916년 12월이 되자 약 300일간 이어진 베르댕 전투는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댕 전투는 프랑스군 사상자 37만, 독일군 사상자 33만, 합계 70만이라는 병력이 소모되며 그 누구의 승리도 없는 최악의 소모전으로 끝이 났습니다. 10개월간 지속된 베르댕 전투는 서로 죽이기를 반복하는 현생의 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오늘날 베르댕 언덕 위에는 이름 없이 죽어간 13만 명의 유해가 안치된 납골당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전쟁은 아직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미 베르댕 전투가 한창일 때부터 동부에서는 러시아의 공세가 이어지기 시작했고 프랑스 북쪽 솜강 인근에서는 프랑스군과 영국 원정군이 합세해 독일군의 방어선을 돌파하기 위한 새로운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을 통해 베르댕 전투와 함께 1차 대전에서 가장 피비린내가 났던 전투, 그리고 인류 전쟁사 최초로 탱크가 출현한 전투, 솜 전투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도 제1차 세계대전의 전장 중 가장 치열했던 곳 서부전선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르댕 전투는 1차 대전 최악의 전투 중 하나로 꼽힙니다. 독일과 프랑스 양측 합계 70만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무자비하게 쏟아진 집중포격, 포스겐가스, 화염방사기와 같은 끔찍한 살상무기의 등장 등 당시 병사들에게 현생의 지옥을 보여준 전투였죠. 그리고 오늘 주제인 솜 전투는 베르댕 전투의 사상자 수를 뛰어넘는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전투였습니다. 1차 대전의 모든 전투들이 지옥 같았지만 특히 1916년 베르댕과 솜강 유역에서 벌어진 일들은 양측 모두에게 차원이 다른 비극을 안긴 전투였습니다. 그리고 1차 대전이 발발하고 해가 거듭될수록 상대의 참호를 돌파하기 위한 수많은 전술과 병기의 실험이 계속되었고 마침내 오늘 전장인 솜 전투에서는 인류 최초의 전차인 마크 1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연합군과 독일 양측 모두 적군을 최대한 소모시키려 했던 1916년, 오늘은 프랑스 솜강 유역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인 베르댕 전투편의 내용처럼 독일이 서부전선에서 수차례 참혹한 전투를 펼치며 깨달은 점은 공격을 통해서 이기는 전쟁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상대의 참호를 돌파하기 위한 돌격은 방어 측의 기관총 세례에 속수무책으로 쓰러졌고 그렇게 서부전선은 고작 몇 킬로미터를 전진하기 위해서 수많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최악의 소모전으로 굳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독일의 팔케나인과 총참모부는 프랑스군의 피를 완전히 빼내겠다는 작전,
즉 프랑스군을 최대한 끌어들여 소모시키겠다는 전략을 수립했고, 그렇게 1916년 2월 베르댕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겹겹이 쌓인 상대의 참호를 뚫어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독일뿐 아니라 연합국 측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15년 12월 연합군의 수뇌부는 앞으로의 전쟁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를 논의하기 위해 프랑스 샹티이에 모였습니다. 약 3일간 진행된 샹티이 회의를 통해 프랑스 총참모장 조프레는 연합국 간의 협조를 강화해 동시다발적인 공격이 이루어져야 승리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 연합군은 동시에 혹은 적어도 최대한 짧은 간격 내에 공세를 가해 독일군의 이동을 제한함으로써 최대한 타격을 입혀보기로 합의했습니다. 특히 서부 전선의 프랑스, 영국뿐 아니라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 알프스 전선에서는 이탈리아까지 공세에 나서준다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전력을 분산해 더욱 궁지로 몰아붙일 수 있다는 것이었죠. 참고로 이탈리아는 애초에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와 함께 삼국 동맹으로 출발했으나 1915년 협상국 측으로부터 1차 대전에 참전한 상태였습니다. 기회가 되면 이탈리아의 참전 과정에 대해서도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부 전선에서 프랑스와 영국의 공세 장소는 프랑스군과 영국 원정군의 접점이었던 솜강 주변 지역으로 결정되었고, 영국 원정군은 솜강 북쪽, 프랑스군은 솜강 남쪽 유역을 맡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1916년 초 솜 공세에 대한 작전이 수립되는 과정에서는 프랑스군이 40여 개의 사단을 동원해 주공으로서 공격을 전개하기로 했습니다. 신병 위주였던 영국 원정군은 조공 역할을 담당하기로 했죠. 그런데 솜 공세 계획이 한창 진행 중이었던 1916년 2월 21일 독일의 기습적인 대규모 폭격을 시작으로 프랑스 북동부에서 베르댕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영상의 내용처럼 베르댕은 프랑스인들의 자존심이 걸린 지역이었고, 조프레는 독일에 빼앗기고 있는 요새들을 탈환하기 위해 병력을 쏟아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프랑스군이 베르댕의 전력 투구를 시작하자 솜강에서의 공세에서도 작전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솜 전선의 병력 운용 계획은 전면 수정되었고, 헤이그가 이끌던 영국 원정군이 주공으로서 연합군 대공세의 주인공을 맡기로 했습니다. 주공은 롤린슨이 이끄는 영국 4군이 맡았고, 남쪽에서는 프랑스 6군이 보조하기로 했죠. 헤이그와 영국 참모부가 계획한 솜강 공세의 가장 우선적인 목표는 상대편 병사들의 소모를 유도하는 것, 즉 팔케나인이 구상한 베르댕 전투와 유사했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팔케나인은 거점을 확보한 뒤 프랑스의 필사적인 방어를 유도하면서 병력을 소모시키는 것이 목표였지만, 헤이그는 대공세를 통해 적진을 깨뜨리고 돌파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르댕에서의 독일군의 병력을 분산시켜 더욱 소모시킨다면 베르댕 전투 역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는 본격적인 공격에 앞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100만 발이 넘는 사전 포격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공격이 시작되면 보병이 무인지대를 가로질러 어마어마한 포격으로 인해 혼비백산이 되었을 독일군 진지로 향할 것, 그리고 철조망을 통과해 적 참호를 빼앗은 후 배후의 개활지로 이동한다는 것이 솜 공세의 전반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이그와 영국군 참모들은 대규모 포격이 독일군 참호를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연합군의 총 공세 날짜는 1916년 7월 1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일주일 앞선 6월 24일, 연합군은 1400문이 넘는 포를 동원했고, 상대편 독일군 진지를 향해 일주일간 무려 300만 발을 퍼부었습니다. 이 정도로 퍼부었다면 독일군 방어망은 남아날 리가 없을 것이고, 보병은 그저 걸어서 점령만 하면 된다는 것이 영국군이 그린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아침 7시 30분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군 16개 사단, 프랑스군 6개 사단이 공격에 나섰죠. 그런데 연합군은 자신들이 생각했던 전장과는 전혀 다른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해야 했습니다. 수백만 발의 포탄을 퍼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군의 철조망과 참호는 멀쩡했던 것입니다. 연합군이 포격으로 독일군의 방어망을 걷어내지 못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포탄의 질적인 문제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 당시 영국군이 쏜 포탄 중 약 30%가 불발탄이었던 것이죠. 적 진지 붕괴의 주된 키였던 중포탄 역시 3분의 1이 폭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영국군은 포격을 통해 독일군의 철조망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영국군은 고폭탄의 비율보다 공중에서 터져 파편이 산포되는 파편탄의 비율이 많았습니다. 파편탄은 병사들에게는 치명적인 무기가 될 수 있었으나 철조망을 제거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죠. 거기에 더해 포병들의 관측, 조준 능력과 명중률 역시 부족했습니다. 또한 독일군은 이미 최강의 방어 진지를 구축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참호는 3선 구조로 설계되었는데, 특히 1차 방어 진지는 매우 깊은 계단식 콘크리트 구조였습니다. 9에서 10m 깊이로 판 독일군의 대피호는 영국군이 일주일 동안 퍼부은 거의 모든 포탄을 견뎌냈습니다. 당시 참호로 돌격한 영국군 병사들은 독일군의 대피호는 완벽하게 보호받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영국 지휘관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지도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상부에 걸어 들어가기에 충분하다라는 낙관적인 보고만 올릴 뿐이었죠. 당시 공격 개시일인 7월 1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새벽 내내 공격 개시를 기다리며 참호 안에 대기하던 영국군의 풍경은 조용한 대화, 기도, 편지 쓰기, 담배 연기 등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7시 30분 공격 휘슬이 울리자 그들은 일제히 참호 밖으로 올라왔습니다. 적 참호를 무저항 점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 지휘부는 병사들에게 3일에서 5일 정도 적 참호에서 주둔할 수 있는 물자를 챙기도록 했고, 그렇게 다수를 차지했던 신병을 위주로 한 영국군 병사들은 약 30kg에 달하는 군장을 메고 무인지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주 전선은 북쪽의 세르에서 남쪽 몽토방까지의 약 25km의 전선이었고, 이곳에 약 10만 명의 영국군이 주공으로서 전진했습니다. 그리고 곧 대참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했던 독일군은 이미 1000개 이상의 기관총 진지를 배치한 상태였고, 독일 기관총병들이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오는 영국군을 향해 분당 450발의 속도로 쏘아대기 시작했습니다. 멀쩡했던 철조망 앞에 멈춰선 영국군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첫날에만 영국군은 무려 57,47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그중 19,24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는 영국군 전투 역사상 단 하루 만에 입은 피해 중 최대치였습니다. 대부분의 부대가 단 하루 동안 60%에 이르는 인명피해를 겪었죠. 당시 생존 병사들은 우리는 그냥 걸었다, 그게 명령이었다, 그리고 갑자기 오른쪽, 왼쪽에서 사람들이 사라졌다, 머리가 터지고 몸이 찢겨나갔다, 마치 풀을 베듯 내 옆에 전우들이 쓰러졌다 와 같은 증언들을 통해 당시 처참했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생병들은 들 것이 모자라 전장에 쓰러져 있는 병사들을 제때 후송하지 못했고, 몇 시간이 지난 후에야 피를 흘리고 있는 병사들에게 다가가면 제발 죽여달라고 소리쳤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국군이 꿈꿨던 장밋빛 미래와는 달리 솜 전투에서의 첫날은 악몽, 지옥 그 자체였고, 그렇게 1차 대전 최악의 소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영국군에게는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던 첫날 전투 이후 솜 전투는 약 4개월간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전투는 전형적인 서부 전선에서의 소모전으로 전개되었죠. 이후 전투는 영국군이 일부 참호를 점령해 방어에 돌입하면 다시 독일군이 탈환하는 방식의 전투가 반복되었고, 고작 몇십 미터의 땅을 두고 수주간의 전투가 지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지나고 초가을에 진입하자 비가 쏟아져 전장은 온통 진흙밭이 되었고, 참호는 매번 침수되었으며 병력과 물자의 이동조차 힘든 전장으로 변해갔습니다. 전투보다는 생존 그 자체가 힘든 상황으로 변해가기도 했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전선은 매우 미세하게 움직이며 양측의 병력은 계속해서 소모되어 갔습니다. 첫날 엄청난 방어로 영국군에게 충격을 선사한 독일군의 피로도 역시 계속해서 누적되어 갔습니다. 특히 베르댕에서의 전투로 인해 병력은 분산되어 있었고, 끝없는 소모전으로 인해 병력과 물자의 고갈이 심각한 상태였죠. 영국군은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인도, 남아공 부대를 계속해서 투입했고, 프랑스군 역시 베르댕 방어 병력 문제로 조공 역할을 담당하다가 전투 후반부에는 병력의 규모를 늘려 남부 전선의 확장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연합군은 조금씩 독일군의 방어망을 밀어내고 있었죠. 그리고 1916년 9월 15일 플레르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인류 전쟁사 최초의 전차인 마크 1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영국군은 참호를 돌파할 병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915년 해군 장관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주도해 해군 육상함위원회를 구성했고, 전차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재밌는 것은 당시 전차를 육상에서의 전함이라는 개념으로 해군이 주도해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전차는 농업용 트랙터를 착안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철 무한 궤도를 통해 참호를 넘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고, 8에서 12mm 두께의 장갑으로 몸체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6파운드포 2문과 기관총 4정이 탑재되어 있었죠. 그렇게 1916년 1월 첫 탱크인 마크 1이 시연에 성공했고, 32대의 전차가 솜 전투에 투입되었습니다. 시속 6km의 속도로 전진해오는 전차를 처음 마주한 독일군은 커다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아무리 총을 쏘아대도 모두 튕겨냈기 때문이죠. 독일군 병사들은 공황 상태에 빠져 후퇴를 거듭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장갑이 우수하지 못해 몸체에 구멍이 뚫리기도 했고, 상당수의 전차가 진흙탕에 빠져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등 여러 기술적 한계에 노출되긴 했으나, 결론적으로 연합군은 마을 점령에는 성공했습니다. 그렇게 탱크의 첫 실전 투입은 전황을 바꿀 정도의 엄청난 효과를 보았다고 하기엔 이른 시점이었으나, 독일군에 심리적인 충격을 주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리고 첫 전차의 등장과 효과로 인해 이후 후속 전차 개발에 가속도가 붙기 시작했고, 1차 대전 마지막 해인 1918년에는 세계 최초의 전차 교전이 벌어지며 기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10월에서 11월에 이르러 지속적인 소규모 전투가 벌어졌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자 전투는 조금씩 소강 상태로 접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종료된 11월 19일 연합군의 최전방 진격선은 7월 1일에 공격한 전선에서 겨우 10k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0km의 전진 거리와 바꾼 사상자 수는 영국군 42만 명, 프랑스군 20만 명, 독일군 50만 명 수준이었죠. 그렇게 솜강 유역은 모두 합쳐 100만 명이 죽거나 다치는 인간 도살장이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땅 1km를 10만 명의 병력과 바꾼 그 누가 승리했다라고도 할 수 없는 최악의 전투로 끝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베르댕 전투에 이어 이번에는 솜 전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두 전투는 서부전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대표적인 소모전이었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나 많이 죽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은 이제 중반을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베르댕에서와 마찬가지로 독일군이 솜강 유역에 병력을 집중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역시나 동부전선에서 러시아군의 대규모 공세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았던 샹티 회의의 내용 그대로 1916년은 독일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며 궁지로 몰아넣기 위해 연합군은 동시다발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었던 해였죠. 그렇게 독일은 양면전선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에 노출되며 어려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오늘 영상은 이쯤에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는 1916년의 또 다른 대전투 러시아의 브루실로프 공세를 알아보기 위해 동부전선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